지금 몽골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일부 학교 급식에 한식이 매일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 한식이 인기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식은 다릅니다. 급식은 유행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고 반응으로 움직이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행정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맛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가능했느냐입니다. 왜 하필 급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몽골 학교 급식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시스템 안에서 한식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떤 기준을 통과했으며 왜 매일 나오는 메뉴가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해외 교육 현장, 특히 급식 시스템을 관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학교 급식 구조를 보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몽골의 급식 시스템은 제가 가장 오래 지켜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이곳의 급식이 얼마나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는지였어요. 메뉴는 반복적이고 재료는 제한적이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곳의 현실이었죠. 저 예산에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급식은 감정이 아니라 행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한식이 인기라는 기사들이요. 비빔밥이 어느 나라 학교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다. 김치가 건강식으로 주목받는다. 불고기가 어디서 완판되었다는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그게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급식이란 건 유행이나 취향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공급이에요. 반복을 전제로 하는 행정 시스템이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메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급식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맞추고 민원을 피하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 한식이 특별히 선택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몽골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이곳의 급식 환경은 한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외국 음식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죠. 재료 수급이 제한적이고 조리 방식도 단순하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식이 급식 메뉴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몽골 수도권의 한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에느자르갈 바트에르덴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이곳 공립학교 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였어요. 문화 교류나 감동, 홍보 같은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급식 안정성, 반복성, 민원 가능성이었죠. 한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승인 주체였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가 굉장히 무표정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말도 적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급식실을 돌아보면서도 그는 메뉴판을 보고 재고를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점검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신뢰가 갔어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가 말하길 이곳 급식은 지난 몇 년간 거의 같은 메뉴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양고기 중심의 국물 요리, 감자와 당근을 활용한 간단한 반찬, 밀가루 기반의 주식이었죠. 아이들은 그걸 먹었고 학부모는 문제 삼지 않았으며 행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정 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양고기 가격이 오르면 급식 예산이 흔들렸고 감자 수급이 불안정하면 메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에느자르갈은 새로운 메뉴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감정이나 문화적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리스크 분산을 위한 행정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식이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올라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식이요? 여기서요? 이건 또 누가 만든 국뽕 시나리오인가 싶었죠. 한식이 몽골 급식에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에느자르갈은 감정 없이 설명했어요. 한식은 재료 구성이 다양하고 조리 방식이 단순하며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비빔밥 같은 메뉴는 남은 재료 활용에 유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는 이걸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급식 현장에서 한식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낯선 맛을 거부할 거고 학부모가 의문을 제기할 거고 조리 인력이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본 급식 현장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에느자르갈은 제 반응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한식 외에도 러시아식 메뉴, 중국식 메뉴, 일본식 메뉴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죠. 특별한 문화나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각 메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가, 학부모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은가, 조리 과정이 기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는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행정가구나 싶었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편견도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표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앞에서 한식이 특별 대우를 받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에느자르갈은 시범 조리를 한다고 했어요. 한식 메뉴를 포함한 여러 후보군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조리 시간과 재료 소모량을 측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고 싶었죠. 조리실에는 몇 명의 조리사가 있었고 에느자르갈은 타이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식 메뉴로는 비빔밥과 김치찌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식 보르시, 중국식 볶음밥, 일본식 카레도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메뉴는 동일한 조건에서 조리되었죠. 저는 비빔밥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통할 리 없다고요. 고추장의 매운맛, 참기름의 독특한 향, 나물의 낯선 식감. 이 모든 게 몽골 아이들에게는 생소할 거라고 봤어요. 김치찌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발효 냄새, 강한 양념, 익숙하지 않은 조리 방식. 이건 급식 메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죠. 조리가 끝나고 에느자르갈은 각 메뉴의 조리 시간과 재료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는 그냥 데이터를 모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식이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았고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식은 여기서 선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괜찮아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터질 거라고 봤거든요. 아이들의 거부감, 학부모의 의문, 조리 인력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결국 한식을 탈락시킬 거라고 확신했죠. 에느자르갈은 시범 조리 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소규모 시식을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학급 정도 규모로 각 메뉴를 실제로 제공해보고 반응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시식이요? 그게 뭐 대단한 검증인가요? 아이들은 원래 새로운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금방 질립니다. 급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시스템이에요. 한두 번 먹고 좋아한다고 해서 급식 메뉴가 되는 게 아니죠. 에느자르갈은 제 생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일정대로 움직였어요. 시식 날짜를 잡고 학교와 협의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한식이 사랑받는다. 김치가 슈퍼푸드로 인정받는다. 비빔밥이 건강식으로 주목받는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그게 진짜 현실이라면 왜 제가 본 급식 현장에서는 한식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자리 잡은 적이 없는 걸까요? 급식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행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건 행정이고 시스템이고 리스크 관리예요. 그 안에서 한식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에느자르갈은 시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식은 여전히 여러 검토 대상 중 하나였어요. 특별한 기대도 없었고 특별한 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급식 메뉴 검토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건 또 하나의 국뽕 뉴스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식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한식은 조용히 탈락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죠. 외국에서 한식이 인기라는 건 결국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요. 시식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몽골 급식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인지 알 거예요. 결국 한식은 탈락할 거고 기존 메뉴가 유지될 겁니다. 그게 이곳 급식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몽골 공립학교 급식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예산은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한 끼당 배정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죠.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전부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메뉴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 안정성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곳에서는 특정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재료는 언제든 수급이 끊길 수 있었죠. 그래서 급식 메뉴는 항상 구하기 쉽고 가격이 안정적이며 보관이 용이한 재료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메뉴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음식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공급받아야 하고 조리 방식을 바꿔야 하며 조리 인력을 교육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책임은 고스란히 급식 담당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에느자르갈 바트에르덴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는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스크를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새로운 메뉴를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그게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조리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먼저였어요. 맛이 좋은가, 영양가가 높은가,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같은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급식은 실험 공간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고 그게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한번 메뉴에 들어가면 최소 몇 개월은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새로운 메뉴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 음식은 더 그랬어요. 낯선 맛, 익숙하지 않은 조리 방식, 구하기 어려운 재료. 이 모든 게 리스크였습니다. 에느자르갈이 새로운 메뉴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굳이 이걸 넣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그 메뉴는 자동으로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일부에서 가졌던 냉소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한식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어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아무리 시범 조리가 잘 되어도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나오는 그 국뽕 뉴스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외국에서 한식이 인기라고요? 그게 급식에서 실제로 채택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급식은 인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며칠 뒤 에느자르갈은 메뉴 검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급식 담당자 몇 명과 학교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느자르갈은 시범 조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펼쳤죠. 그는 각 메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조리 시간, 재료 사용량, 보관 안정성, 예상 비용, 조리 난이도. 모든 항목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이터였죠. 한식 메뉴, 즉 비빔밥과 김치찌개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높지도 특별히 낮지도 않았어요. 러시아식 보르시는 조리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고, 일본식 카레는 재료 수급 문제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중국식 볶음밥은 조리 난이도가 낮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한식이 여기서 선택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 점수로는 부족해요. 급식 메뉴로 들어가려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메뉴를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회의 중간에 한 학교 관계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치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였어요. 김치가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지 물어본 거였죠. 에느자르갈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관이 용이하다고요. 냉장 조건만 맞으면 몇 주고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에느자르갈이 김치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게 한식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뿐이었죠. 또 다른 관계자가 비빔밥의 재료 구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비빔밥이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드는 메뉴인데 혹시 남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에느자르갈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비빔밥은 구조상 다양한 재료를 조합할 수 있어서 재고 관리에 유리하다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이 어떤가, 아이들이 좋아할까 같은 질문이 아니라 실제 급식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따져보고 있었어요. 그건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확신이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검토가 체계적이어도 결국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질 거라고 봤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맛을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한식을 결국 탈락시킬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에느자르갈은 다음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소규모 시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한 학급 정도 규모로 각 메뉴를 실제로 제공해보고 반응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식은 이번 주 내로 진행될 예정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식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나요? 아이들은 새로운 걸 먹으면 일단 신기해해요. 한두 번은 재미있어 하죠.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급식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시식 환경과 실제 급식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식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이들도 기대감을 갖고 먹죠. 하지만 급식은 일상이에요. 특별함이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먹어야 하는 음식이죠. 시식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급식에서도 유지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에느자르갈은 제 생각 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자기 일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식 날짜를 확정하고 학교 칩과 조율하고 재료 준비를 지시했죠. 모든 게 행정적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감정 없이 일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식이든 러시아식이든 중국식이든 그에게는 다 똑같았어요. 그냥 급식 메뉴 후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특별한 기대도 없고 특별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식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식 현장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었어요.
외국에서 한식이 인기라는 건 결국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미세한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에느자르갈이 보여준 체계적인 절차, 구체적인 질문들,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 이 모든 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급식은 여전히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였습니다. 한식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검토되어도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믿었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본 급식 현장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시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묘한 긴장감도 느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식이 선택될 리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보여준 절차가 예상보다 진지했다는 게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그건 충격이나 감정 변화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아주 약한 의심이었죠. 저는 여전히 제 확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국뽕 뉴스도 현실이 되기 어렵다고요. 시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 특별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였을 거고 한식은 조용히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몽골 현지 교육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급식 메뉴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물었죠. 어떤 변화인지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식이 정규 급식 메뉴 중 하나로 편성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한식이요? 급식이에요? 그건 분명 과장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문화체험 행사 같은 거겠죠. 한국 주간이라도 있었나 보다. 특별식으로 한번 제공한 걸 부풀려서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는 제 예상과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특별식도 아니고 한국 주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규 급식 메뉴 중 하나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식단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게 또 국뽕 뉴스의 변형인가 싶었어요. 한번 제공한 걸 마치 정규 메뉴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겠죠. 외국에서 한식이 인기라는 그 뻔한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에느자르갈 바트에르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한식이 급식 메뉴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인지요? 에느자르갈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일부 학교에서 비빔밥과 김치찌개가 정규 메뉴로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제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규 메뉴요? 반복 제공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급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특히 외국 음식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본 어떤 현장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시범 운영 아닌가요? 아니면 한시적 편성이거나요? 에느자르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범 운영도 아니고 한시적 편성도 아니라고 했어요. 정규 메뉴로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승인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급식 메뉴 승인이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그건 행정적 책임을 지는 행위였습니다. 에느자르갈 같은 사람이 감정이나 홍보 목적으로 승인할 리 없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문화체험도 아니고 특별식도 아니고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규 메뉴라는 건 반복 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에느자르갈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한식이 승인될 수 있었는지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설명했죠. 시식 결과 아이들의 거부감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도 없었다고 했어요. 조리 과정도 기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료 수급도 안정적으로 가능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이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게, 학부모가 민원을 넣지 않았다는 게
조리가 가능했다는 게 전부라고요? 에느자르갈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급식 메뉴는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넣는 거라고 했어요. 한식은 그 기준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승인의 이유가 된다고요? 그게 정규 메뉴로 편성될 수 있는 근거라고요? 하지만 에느자르갈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급식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건 허용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거부감이 낮았으니까요. 학부모가 반대한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민원이 없었으니까요. 조리가 어렵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재료 수급이 불안정하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급식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던 시스템이 맞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식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메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고 그 기준을 통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에느자르갈은 계속 설명했어요. 비빔밥은 재료 활용도가 높아서 재고 관리에 유리했다고 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보관 기간이 길어서 물류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둘 다 조리 시간이 적당해서 급식 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설명이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문화적 의미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급식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사랑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좋아해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홍보의 결과도 아니었고 문화 교류의 성과도 아니었어요. 단지 먹어도 된다고 판단된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먹어도 된다는 것, 문제가 없다는 것,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하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국뽕 뉴스는 실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식이 외국 급식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한식이 특별해서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급식에서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에느자르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몇 개 학교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요. 한식 메뉴 편성이 확대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전국 도입은 아니에요. 여전히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일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급식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제 확신은 여전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한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였죠. 한식은 좋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선택해서 먹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홍보되어서 먹는 음식도 아니었죠. 그냥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허용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게 실은 제 오만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식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만 급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특별 대우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에느자르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감정이 없었고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죠. 급식 메뉴를 평가하고 승인하고 편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비웃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 상황을 말로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죠. 급식은 여전히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한식을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게 제 예상과 달랐던 거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논리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침묵만이 남아 있었죠.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네자르가를 다시 만나지도 않았고 급식 현장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박할 논리도 없었고 설명할 언어도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몽골 학교 급식실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급식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조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대에 음식이 놓이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받아갔죠. 특별한 풍경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급식 현장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월요일은 양고기 국과 감자볶음, 화요일은 비빔밥, 수요일은 보르시, 목요일은 김치찌개, 금요일은 볶음밥이었어요. 한식은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았고, 특별히 구분되지도 않았죠. 저는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조리사는 익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나물을 볶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메뉴 만들 때처럼 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빔밥을 받아갔어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급식을 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오늘의 급식이면 그걸 먹는 거였죠. 며칠 뒤, 저는 에네자르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한식이 편성된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요? 에네자르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급식 메뉴 선택지가 늘어났다고요. 이전에는 양고기와 감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했어요.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메뉴 반복에 따른 운영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음식만 계속 만들면 조리 인력도 지치는데 선택지가 늘어나니 그런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했죠. 급식 운영 안정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아이들이나 학부모 쪽에서 문제는 없었는지요? 에네자르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 사례로 분류된 건 없다고 했어요. 민원 항목으로 기록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운영이 유지된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굳이 한식을 급식에 넣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야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한식은 대량 조리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리 공정이 단순했어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죠. 현지 재료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몽골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를 꼭 써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맛이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반복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매주 같은 메뉴를 내놔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민원 리스크가 낮았습니다. 학부모가 문제 삼을 요소가 적었어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한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급식에 넣기 합리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에네자르갈은 다른 한식 메뉴들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고기, 간장 닭볶음, 잡채, 된장국, 김밥 같은 것들이요. 급식형으로 조정한 떡볶이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메뉴 이름들을 들으면서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다른 메뉴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양고기 국이나 보르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급식 메뉴로 검토된다는 건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죠.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요. 특별한 풍경은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 먹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남겼어요.
어떤 아이는 빨리 먹었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좋아한다는 표현도 없었고, 싫어한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급식에 남아있다는 건 사회적으로 허용된 표준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허용한 거였죠. 학부모가 평가했지만 문제없는 음식만 남았습니다. 한식은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였어요. 특별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였습니다.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거부되지 않아서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비웃을 생각도 없었고 자랑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한식은 특별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급식에 넣어도 문제가 없어서 허용된 거였다는 것. 그게 제가 몽골 급식 현장에서 본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몽골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에네자르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한식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일했죠. 한식은 그 시스템 안에서 평가받았고, 통과했고, 편성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몽골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학교들이 보였고, 급식실이 있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급식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월요일엔 양고기 국이, 화요일엔 비빔밥이, 목요일엔 김치찌개가 나갈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받아서 먹을 거예요.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급식을 먹듯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었어요. 급식은 여전히 급식이었습니다. 메뉴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뉴가 한식이었습니다.